오늘 여기 이제 개회사는 제가 원래 저희가 여기 한국 UAP 학회가 있고 한국 미스터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와 협회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이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달 전쯤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학회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여기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행사의 주된 모임 취지 중에 하나가 저희 협회에 다음 봄 행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또 모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회 임원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협회에서는 회장님은 여기 이제 맹성열 회장님이시고 부회장님이 이제 박건국 부회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여기 김현진 총무님이 이제 그 전에 활동을 쭉 해주셨는데 또 본업이 또 바쁘신 관계로 이번에 이제 부회장님을 새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앞에 이쁘게 이렇게 계신 분인데 우리 여기 협회의 부회장님으로 새로 선임된 김민정 부회장님이 간단하게 개회사 겸 인사말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가장 1년 중에서 달이 밝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우리 맹설이라는 교수님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길조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스테리 협회는 UAP 학회와 비교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주제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원분들 간에 앞쪽으로 네. 말씀하세요. 회원분들 간에 저희가 편견 없이 서로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니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고문으로 계시는 서종환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 소장님은 여기 보시는 대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최대 UFO 목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KUFOS라고 이쪽에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맹 회장님하고 같이 한국 UFO 연구협회에 또 몸담고 계셨고요. 현재는 UFO 조사부선센터 소장직을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소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맹성열 교수님의 저서 UFO라는 책 신간 출시와 관련해서 저자 사인회에 참석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맹성열 교수님과는 안 지가 벌써 한 35년 가까이 돼요. 그 이상 되는데 옛날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으로 유학 가시고 이제 그쪽에서 학위를 따시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게 히트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UFO에 대한 대중화를 이끈 그런 선구자적인 태동을 일으킨 인물이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 UAP 학회를 이제 맡으시면서 아주 선구자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학회, 그러니까 유포로지죠. 유포로지를 이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학회로 발돋움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감격스럽네요. 그냥 불어서 바로 풀어 끄시면
제가 UFO 신드롬을 쓴 게 95년이죠. 1995년이니까 30년이 조금 안 된 시기고, UFO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거보다 이제 전에 대학교 4학년 때쯤부터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때가 87년이니까 35년쯤 됐네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UFO 신드롬을 쓸 때는 지금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 책의 초반에 설명을 했지만 그때 그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 그 동기는 아마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UFO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견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 UFO를 저는 처음에 상당히 종교적인 걸로 접근을 했고, 원래 그 책이 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책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출판하는 과정에서 책이 좀 분량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논문처럼 되어 있는 책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해체하고 다시 편집을 했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주로 이제 UFO에 관한 좀 재밌는 사례 어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뒤쪽에 잘 꾸겨 넣었죠. 안 보이게. 뭐 그 덕분인지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원래 책에서 겨냥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읽었으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랬는데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한 10년 전에 친한 분한테 그 책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앞부분이 되게 재밌더라. 사례가 너무 막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막 자료도 많고 풍부해서 재밌게 읽었는데 중간 넘어가니까 뭐 책이 좀 재미없고 이상한 얘기 나와서 그만 읽었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덕분에 출판사 덕분에 책이 많이 한 5만 부가 넘게 팔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95년 9월달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유학 생활이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저자가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그때 이제 마침 UFO가 막 사진도 찍히고 막 동영상도 찍히고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죠. 심지어는 제가 영국에 가 있는데 KBS 다큐 팀에서 그 사진 찍힌 거 원본 필름을 들고 막 저한테 찾아와서 영국에 뭐 도움 받기를 원했고, 거기 또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여기 나왔는데 그 로스웰 그 외계인 해부하는 동영상, 그게 마침 또 영국의 런던에 있는 분이 그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어서 그것도 살 겸 취재할 겸 해서 그때 이제 어쨌든 굉장히 붐이 일었고, 덕분에 제가 초반에 유학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스위스로 스키도 타러 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피라미드 투어도 가고 그랬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IMF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때 좀 돈을 아꼈어야 되는데 어쨌든 원 없이 잘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관점으로는 이 정도 책을 냈고, 물론 편집을 당해서 내가 원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가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대강 다 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유학 시절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도 주로 이제 UFO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제가 영국에서 그 피라미드 투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 신화, 고대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이런 데 이제 관심 많아갖고 그런 쪽에 또 책도 쓰고 초고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는데 사실 아마도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사태가 발생이 안 했으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UFO 책을 낼 생각을 아예 엄두를 안 냈을 텐데 마침 좀 일찍 그게 밝혀졌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UFO에 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지금하고 훨씬 달라졌을 텐데 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쓴 제 책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을 이제 UFO 신드롬 책을 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또 중간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UFO 관련된 토픽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반드시 단골로 다루어지는 로스웰 사건, 또 뭐가 있죠? 로스웰 사건, 51구역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하는 얘기들. 또 이제 방송에도 제가 나가면서 그런 걸 다룰 기회가 많아서 방송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좀 곁들였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후반 부분에 주로 나오는데 그 2000년대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결정적인 UFO가 지구상의 어떤 기술과는 다른 어떤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의 문명권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제 그 센서 기술이죠. 레이더를 포함한 그게 아무래도 좀 시원찮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좀 약했죠.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이제 그 공중에서 나타나는 감지하는 센서 종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주파수대에 맞춰서 다 감지가 가능하죠. 심지어는 이제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가시광으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이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에 그 광대역으로 해서 이제 다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UFO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것이 지구상의 어떤 강대국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나온 그쪽에서 흘러나온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우리가 지난 한 50년 넘게 겪어왔던 사건이 지구상의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드러났고요. 그리고 미 상원에 의해서 최종 입법이 된 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최근에 과학적인 물질적인 증거로 확보된 사항은 그 전부터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일단 우주에서 나타나서 우리 대기 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또 운행을 하다가 다시 튀어나와서 또 대기 속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우주로 나가는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은 현재의 어느 지구상의 강대국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도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보여주는 비행체가 일단 적외선이나 어떤 센서로도 그 실제 거기서 분출하는 에너지를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로 구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문제고, 그 강윤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아마도 구동 에너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2000년대 이후에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그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실제로 목격하거나 또는 레이더로 잡아서 분석해본 사람들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미 그런 문제는 1947년경부터 그때부터 이제 UFO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공군 내부 당시에는 이제 미 육군 항공대였어요. 공군이 1948년부터 미국에서 창설이 되는데, 그 육군 항공대에서 내부 기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그 기동력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은 당시 미국에 알려져 있는 에너지 중에 원자력 에너지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원자력 그 에너지 쓸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었잖아요. 소련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은 그 이후에 그 개발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 그 레포트를 쓴 사람이 고민이 그거였어요. 일단 근데 그 레포트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나치 독일하고 이제 끝까지 엄청나게 이제 싸웠고, 그 미국이 핵폭탄을 개발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셌던 나라가 나치 독일이죠. 그래서 그 나치 독일이 개발하던 그런 그 비밀 자료들, 그거를 다 회수해서 갖고 왔던, 그거를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가 또 소련으로 넘어갔지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미국에서 알고 있는 가장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 그 UFO의 성능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야 도달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걸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미국에 과연 이걸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소련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미국이 핵폭탄 이제 겨우 개발했을 시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뭘 했냐면은 원자력으로 구동하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쓰이는 기관은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근데 보고된 UFO처럼 그런 기동력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작은 그 부피 안에 그런 핵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거를 아주 콤팩트하게 갖다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은 오늘날에도 없어요.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요즘 우리 핵발전소 얘기 나오면서 조그맣게 만들겠다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하고는 보다 몇 차원 높은 수준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FO를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원자력 에너지로 그렇게 구동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X표죠. 그래서 결국은 1947년에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고, 그건 역시 오늘날도 한참 세월이 지나서 지금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데 역시 현재 기술로도 안 되는 기술이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1947년부터.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거는 2004년에 니미츠 핵 항공모함이 기선으로 주변에 이제 순양함들 몇 척을 거느리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태평양의 샌디에고에서 한 200km 떨어진 해상이었는데 그때 나타난 이제 UFO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진입하는 그 순간, 그것이 뭐죠? 발라스틱 디펜스 그쪽 레이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캡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이더망에 걸렸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들어와서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프린스턴호라는 순양함, 이 당시로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 잡혀요. 그래서 거기에 잡혔는데 8만 피트, 그러니까 약 24km 상공이죠. 거기서 한 28,000피트까지 수직 하강을 해요. 그러다 다시 또 28,000피트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다 근처까지 또 떨어지죠. 그거를 거기서 레이더로 재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이제 가장 빠른 극초 음속 기종이 러시아의 방가드라는 그런 종류인데 그것이 이론상 최고 속력이 음속의 27배쯤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측정한 속도를 보니까 이게 30배가 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속됐다가 다시 정지를 하는 거니까 그 일정한 가속도를 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장 빠른 속도를 재보니까 음속의 한 16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속도가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구상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 이 문제가 미 국방부의 UFO 문제가 불거진 거는 2017년에 뉴욕타임스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 국방부 내에서 비밀 프로젝트 있었다, UFO에 관한 뭐 이런 게 이제 특종이 나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그 증거로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여기 꽤 있을 텐데요.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그 UFO들이에요. 근데 그 풍도가 되면서 그 UFO들에 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졌고, 그 UFO를 찍은 조종사들, 그 편대장에 대한 그 이름까지 다 실명으로 밝히죠. 미 해군에서. 그러니까 워낙 그때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게 실명까지 밝혀진 게 2020년인데, 그리고 나서 그 관계에 관련됐던 파일럿들이 미국 CBS 방송에 나와갖고 이제 다 인터뷰를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근데 미국의 하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가졌는데, 첫 번째 청문회는 사실상 별로 건질 게 없는, 이미 상당 부분이 다 공개된 건데 그 수준도 못 되는 내용들이 주로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 하원 의원들이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대부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못 잡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물속에서 움직이는 UFO와 관련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답을 하고 있던 미 국방부 차관이 굉장히 허겁지겁 그 내용 공개로 진행되는 청문회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끊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우주와 대기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비행체에 관한 증거를 미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문회에서 사실은 이 레이더에 잡힌 그게 중요한 물질적인 증거인데, 두 번째 청문회에서 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이미 다 공개된 거죠. 여러분도 다 인터넷 접속해 보면 들어가서 다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촬영했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그 촬영한 사람도 아니야. 관계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아까 말한 CBS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를 재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전에 그 뉴욕타임스에서부터 쭉 해서 그 결정적인 그 중요한 사건이죠. 그거에 대한 게 쭉 맥락이 쭉 흘러왔는데, 그 맥락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아까 말한 로스웰 사건과 관련이 있을 법한 외계인의 사체를 회수하고, 이미 1940년대 말에 UFO를 회수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미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꺼내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그로시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만, 그걸 또 전혀 부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청문회에서 중요한 단서를 쫓아가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폭탄을 던져서 사람들의 주의를 완전히 분산시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딱 전개됐고,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UFO에 관한 증거들이 미 국방부에 확보가 됐는데, 그거를 이미 그거는 매스컴에서 대강 다 흘러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08년에서 10년 동안 미 국방부 내에서 조사를 했던 사람이 중심이 돼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스킨워커스, 펜타곤의 스킨워커스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째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논의가 돼서 증거를 빨리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미 국방부가 인정을 해야만 그게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UFO가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미 국방부에 있다는 거기까지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그 증거를 공개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문명권과 다른 그런 문명이 우리 지구에 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그 절차가 이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충격이 되겠죠. 우리 문명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이제 사태를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미 국방부가 그 부분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 거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차 청문회에서 그 물속으로 다니는 UFO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요즘 유행어로 이틀막이죠. 해버렸으니까 미 국방부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 유학 갔다 와서 물론 이제 제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는 바람에 UFO를 막 떠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괜히 나서서 막 하다가 이제 그 연구원이 연구는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러 다닌다고. 제가 옛날 직장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 갔다 와서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UFO에 관심을 거의 잃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할 만한 거는 다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판단이었는데 그 즈음에 이미 미국에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게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UFO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거의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YTN이라든지 아까 그 유퀴즈도 사실 UFO 때문에 UFO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UFO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도 전에 좀 오래된 조직. 그래서 90년대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다들 연로하셔서 같이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좀 젊은 분들을 다시 또 모으고 또 뜻이 같은 분들도 같이 합쳐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욱 더 정진해서 나갈 것이고 제 바람은 앞으로 늦어도 한 5년 안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4시 정도에 지금 거의 마치셨는데 일단 저희 여기 패널 토의 하기 전에 장례 정리를 잠깐 해야 돼서 한 5분 10분만 잠깐 쉬시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책 소개를 마치고요. 여기 앞에 두 분 앉아 계신데 아까 축사를 해주셨던 UFOS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서정원 소장님이 같이 패널 토의에 참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패널 토의의 주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출간된 지가 30년 전에 이제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30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UFO 관련된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그 다른 분들 그 저희 단톡방에서 제가 질문들을 몇 개를 이렇게 추렸는데,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 저자이신 맹성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그 책을 이제 30년 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쓰시고 다시 이번에 책을 쓰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약간 외로를 하셨어요. 미스터리 관련된 이제 뭐 피라미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미스터리 컬렉션 같은 책들도 출간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UFO 책을 출간하시게 된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아까 사실은 이제 약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유학 갔다 와서 뭐 굉장히 제가 또 한국에서 뭐 해야 될 일들이 다른 게 사실 그때는 외교를 과학기술 운동도 잠깐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정치도 좀 할 뻔했고 그런데 그랬죠. 그리고 그때 같이 과학기술 운동한 같은 이제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과학기술 수석이 됐어요. 청와대 박사분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2000년대 초반에 좀 다른 일로 바꿨고, 그리고 UFO 말고도 또 재밌는 일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좀 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UFO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유학 가기 직전에 한번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좀 전체적으로 조용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미국에서 사건이 이제 아까 일어났다고 했죠. 2004년에. 그게 이제 다 숨겨져 오다가 거의 한 15년이 다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그게 조명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이 굉장히 길고 강한 그런 강도로 지금 계속 물결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아마 과학기술 쪽 종사자들이면 대강 보일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미국 국방부에서 계속 숨기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 그 2017년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터트리고 났는데, 그때 터트렸을 때의 내용이 약간 좀 뉴욕타임스는 UFO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그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중요한 사건을 터트렸지만 그게 어떤 UFO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미 국방부에서 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였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췄던 그런 측면이 좀 강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2020년에 와서야 미 해군에서 동영상들을 인정하고 그 관련자들을 실명 공개하고 이러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진실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데, 점점 이제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심 갖게 된 거는 그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 UFO를 공군에서 조사하던 거를 중단했고, 그러고 계속 부정을 해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미 정부와 미국의 의회, 특히 상원 쪽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밝혀줘도 밝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상당히 권위 있고 용기 있는 분들이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아비 로브 교수 그런 분들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지금보다 더 중요한 또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걸로 예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부장님께 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맹 교수님하고 35년 동안 지금 이쪽 관련된 일을 계속 같이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35년 동안 UFO 관련해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을 해보신 어떤 종합적인 결과로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UFO를 바라보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맹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그 UFO 분야를 걷고 있지만 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주력파 과학자시고 저는 이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뛰고 조사 연구하는 그런 UFO로지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형의 UFO 제보 사례들을 제가 직접 조사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널리시스 리저트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과 학구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맹 교수님께서 도맡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리얼 스토리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제보 사진 영상 분석을 제가 직접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가평 UFO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지금 모 영상 전문가가 국내에 이제 많이 알려진 전문가인데 이름을 밝히기는 좀 뭐하고요. 그 전문가가 그 벌레라고 그래요. 벌레. 날벌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라디오스타라든가 기타 뭐 그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달 전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분석 진행되고 있고 내년 그걸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지구상의 기술이냐 아니냐를 명백하게 다룰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미 국방부가 공개를 안 하죠. 근데 그 아까 조사했던 그 사람은 자기 책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미 그거를 중간에 조사했던 사람이 수치까지 다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통로를 했는데 문제는 미 국방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이것이 확실히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속에서 있었던 그 상황이 책에 이미 다 기술이 돼 있어요. 물체의 속도, 이게 어떤 식으로 분석됐다 이런 얘기들을 다 이미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비밀로 싹 접어놓고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기존의 그 책을 통해서 또는 그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관련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절대 지구상의 기술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이제 민간이 달에다가 착륙선 내려놓고만 해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진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항공 우주 기술은 굉장히 미개한 수준이에요. 이제 겨우 대기권 바깥을 나가는 기술, 나가서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이죠. 우주 시대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식이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료를 싣고 올라가요. 근데 막상 대기권을 벗어나는 거는 조그만 게 하나 나가는 거죠. 나머지 연료통은 떨구거나 재활용하죠, 요새는. 그게 굉장히 원시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니미츠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그 조그만 놈이 그냥 들어왔다가 또 쉽게 빠져나가. 따로 어떤 그 많은 연료가 필요가 없는 듯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진입 기술. 좀 전에 말한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기술은 1950년대 이제 나온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려면은 비행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추락하다가 마지막에 낙하산 펼쳐갖고 바다나 뭐 이런 데 떨어지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스페이스 셔틀 기술이 나와요. 그건 뭐냐, 위에서 우주에서 있다가 지구 안으로 들어와서 비행을 해서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근데 문제는 대기 진입해서 비행을 하다가 다시 우주로 못 나가요. 왜냐? 연료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지금까지 드러난 그 정보에 의하면 들어왔던 놈이 다시 얼마든지 또 들어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은 아직 우리 우리 문명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수륙 양용차라는 건 들어봤지만 수공 양용 비행기, 수공 양용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기 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비행기 겸 잠수함인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현재. 근데 UFO는 그게 이제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그래서 이런 기술은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지구상에 그 기술의 연장선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서 한 단계 점프를 해야,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그런 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강윤팔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그래서 그 작은 물체에서 그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걸 엄청난 속도를 가속을 하거나 우주 바깥까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겨우 실험실에서 그거가 거의 비슷한 아주 조그만 원자 몇 개 수준으로 구현이 들똥말똥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네, 5분만. 제가 말이 하시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셔서. 제가 말 오래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권에는 산소와 질소가 있죠. 또 바닷물에는 물이 있고. 그런데 공간, 제 생각, 제가 쓴 책이 맞다면, 제 이론이 맞다면, 그 비행체는 공간에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든요. 공간에 에너지를 끌어들이면 나도 끌려가죠. 그 원리로 비행을 하는데요. 공간에 있는 양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서 절대 용도보다 약 2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하면 마이너스 271도씨.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우주적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 에너지가 차 있습니다, 우주에. 그렇기 때문에 핵의 힘으로 공간 양자를 끌어들여서 갑니다. 태양에서 중성미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몸을 1초에 학자에 따라서 2조 개가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고 4조 개가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성미자 에너지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그대로 투과해버립니다. 지구도 몇 개도 투과해버리고요. 그래서 물속에도 그 공간 양자 에너지가 다 차 있습니다. 삽으로 이렇게 혁을 뜨면은 그 흙에는 붉은 모래는 산소, 질소,
물 이런 거로 생각하시고 극미한 자들은 중성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섞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성미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핵 부족한 에너지로 끌어들이는 원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UFO는 우주 진공에서도 날아다니고 대기권에서도 날아다니고 수중에서도 날아다니고 자연스럽게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 책에 나온 부분이라 잠깐 보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책이 맞다면 부탁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하나 질문 비슷하게 교수님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지라고 합니다. 앉아서 해도 네.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증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외계 물질에 대한 물리적 증거 자료가 제 생각인데 이 국방부에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오픈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 트라이앵글에서 이미 외계 문명과 미국 정부와 서로 상호 조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밀리터리로 이렇게 약간 군사적으로 접근 제한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외계인 UFO든 뭐 UFO든 USO든 저희 지구인들을 직접적으로 뭐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이 없는 걸 보면 이미 어떤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게 맺어져 있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러 학생들한테 그 텔레패시로 연락했던 게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어떤 세계 정부라는 게 생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 그 외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예, 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걸 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일단 그 기술 격차는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우리 지구 문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지구인하고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뭔가 SF 영화 나온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구인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의 뭐 협약을 맺고 뭘 기술을 주고받는다거나 뭐 그럴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 아까 말한 가축들이 뭐 도살된다거나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리 서클 이런 것도 생긴다거나 이제 그게 UFO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봐도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게 뭔가 그 자크 발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다, 컨트롤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쓰고 있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짜잔 나타나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자 우리하고 뭐 거래하자 뭐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지구상에 이미 나타난 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존해 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UFO하고 종교 현상이 좀 관련이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이제 옛날 책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지구인들과 어떤 형태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지구 문명에 발전하는데 뭔가 직접적인 간섭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우주에서 이미 뭐 누구 저 얘기에 의하면은 계산기 대강 두드려봐도 우리 지구 정도면은 우리 은하계 안에 네트워크 뭐죠? 지적 생명체들의 네트워크 안에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지구를 또 컨트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주장들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지구인들의 일에 간섭을 하지는 않는 게 아니냐. 뭔가 좀 석연찮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구상의 문명의 그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큼 일들이 지구인들한테 외계인이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런 결정적인 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하여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뭔가 약간씩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그걸 대놓고 지구 문명에 뭔가 이걸 확 바꾸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에서 외계인이 나치 독일하고 뭐 손을 서로 조약을 맺고 기술을 막 줘서 나치한테 뭘 했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 옛날에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겠죠. 그랬으면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이겨갖고 확 바뀌었어야 되는데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 뭐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전부터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0년 전의 유해도 신드롬을 뒷부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선생님 뭐 다들 보다가 때려치지 않았겠냐는데 저는 뒷부분만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 물론 앞에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있죠. 선생님이랑 선생님 먼저 미디어에서 봤을 때 이제 모습을 딱 보면 되게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선생님이 10년 가설 쪽에 좀 더 치중을 했다고 그러면은 현세 뒤에 선생님은 10년 가설 쪽보다는 물질 가설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이전에 선생님께서 있었던 그 스탠스는 포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어떤 정청적인 관계에서 가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시면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신 계기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주로 대중적인 그런 주제 또 농담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은 사실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제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돼 있어서 주로 그런 재밌는 얘기 위주로 돼야 책이 좀 팔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책의 스토리 구조를 그래서 막판에 제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앞뒤에 들어가는 글 나가는 글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키노코 목장 얘기를 쭉 씁니다. 그리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서 제 얘기를 집어넣는데 나오죠. 근데 중간에 있는 거는 맨 처음에 나오는 UFO 신드롬 책 소개하는 거 빼고는 대체로 상당히 물질 과학에 관한 얘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이렇게 틀을 맞춰서 이렇게 논문식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구조를 취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노린 효과는 이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하고 인류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과학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문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아까 저거하고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그러시라는 이 국방부 요원이 주장하는 그 뭐 서로 같이 뭐 해서 미국하고 외계인들하고 뭘 기술 취해서 뭘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뭐 음모론인데 일종의 그 주장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에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미 국방부가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 현재 패러다임 수준 맞춰서 분석해서 결론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수준의 결과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내놓는다. 그걸 안 내놓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책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니미츠호 사건에서 나왔던 그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UFO가 지구상의 문명과 관련이 없는 외계 문명의 산물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과 그걸 측정했다고 하는 뭐 여러 데이터들의 존재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미 국방부가 마치 세 편의 동영상을 공개하듯이 그 원자료를 공개를 하면 저만한 수준의 과학자도 이것이 확실히 외계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전에 또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꼭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것만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 소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두 분 다 책을 또 쓰신 저자분들이시고, 서 소장님 책이 이제 UFO 콘택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앞에 제목이 다 지금 UFO라는 말을 다 쓰시잖아요. 오늘 책의 제목도 UFO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 학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한국 UFO 학회였는데 올 UAP 학회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UFO라는 표현 대신에 UAP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책이 이제 UFO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의 관점을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먼저 잠깐 얘기해 주시고 박 교수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크가 제대로 UFO와 UAP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디파인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비행하는 어떤 물체라는 거죠. 근데 식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UAP는 미확인 공중 현상, 미확인 이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도 어떤 현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현상이다. 현상까지 범위를 넓힌 거죠.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UFO라는 것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적으로 미 정부라든가 미 정보기관이 군 당국이 그쪽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이 UFO에 대한 그런 조사 연구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용어의 디파인과 그 UAP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이 있어요. 군 당국에서 이걸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분당국가 정보기관에서 물타기 작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당분간 위기를 모면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감추고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고급 정보를 취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거부하고 또 이런 고급 정보가 자칫 누설돼서 제3국 중국 러시아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정보 해군 정보국이 있어요. 미군은 정보국이 군단국에 3개가 있죠. 육군 정보국, 해군 정보국, 공군 정보국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초가적으로 다루는 DIA, 국방 정보국이 있고 또 국방 정보국 위에 ODNI라 그래가지고 최상위 정보 컨트롤하는 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정보기관에서조차 그 정보를 또 타 정보기관하고도 또 암암제 선의의 그런 어떤 모종의 경쟁 관계라 그럴까 정보에 대한 그런 거를 또 누설되면 안 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진실 앞에는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진실은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 설명되고 해결이 됩니다. 해설이. 진실 앞에서는. 그리고 진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저희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의도가 불순하거나 어떤 자기네의 어떤 유익을 위한다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라면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 권리를 침탈하는 거죠. 이 UFO 문제는 전 세계적인 그 지구인들의 문제지 어떤 특정 국가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강대국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미국이 패권 국가라 그래서 거기 침투 안 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미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막 죽어나가고.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외계의 문명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3단계를 밟아야 돼요. 첫째, 문명의 충돌이 없어야 돼요. 1단계. 2단계로 가려면 뭐냐? 충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종의 뭐 협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2단계는 문명의 공존이 이루어져요. 충돌을 피하게 되면. 3단계는 뭐냐? 문명의 진화가 이루어져요. 이 3단계를 밟게 돼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비즈니스, 개인관계, 3D 법칙에 다 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발견, 디스커버. 두 번째 단계는 도입, 그것을 실행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세 번째는 디벨로핑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발견, 실행, 의도를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건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실행. 나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블랙홀처럼. 세 번째는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면 나중에 노벨상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심플해요. 알고 나면 심플한 건데 이것이 어떤 베네피트하고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네. 아주 미묘한 문제가 큰 이슈를 터뜨리게 되고 또 댐을 무너뜨릴 수조차도 있어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까 맹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계의 동영상이 유출됐어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됐건 참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출이 돼서 결국 국방부가 인정을 했죠. 해군이 파일럿가 찍은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왜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문명의 패러다임이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유튜브. 그 한 개인이 만들었던 건데 지금 구글이 인수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먹고 살아요. 40% 이상이 유튜브 때문에. 암암리의 미국의 모든 문명의 그런 발전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UFO 문제는 전 세계 인류에 관한 문명의 전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적인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말씀드리기를 이거에 대한 대비책, 프랑스에서 발표된 코메타 리포트가 있어요. 그 미테랑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죠. 거기에 주 이슈가 그거예요. 이것은 외계에서 왔다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와 뚜렷한 정황 증거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방과학적인 측면, 문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철학, 종교 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장점별로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아직 눈을 안 뜬 것 같아요. 예전에 수년 전에 그 맹 교수님한테 국정원에서 연락이 갔거든요. 뭐 차장이라는 간부가 그 UFO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물어봤나 봐요. 그때 자기네들이 조사팀을 좀 꾸려볼까 한다는 그런 의도를 비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잠한 거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아마도 목격 조라든가 그런 거는 정보를 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첨예한 이걸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건 결국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24시간 감시하는 공군 육군 이런 곳에서 아마도 UFO를 무시할 수 없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는 그런 보고가 있을 걸로 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떠한 작은 것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UFO에서 작은 단서도 우리는 진중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퍼즐 맞추기 게임에 들어가야 된다. 진리를 찾는 거죠, 진실을. 그래서 그 진실 앞에는 어느 누구도 뭐 음모론이 나왔던 뭐가 나왔던 진실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허위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상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 저기 작년인가 투나미스라는 출판사에서 UAP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 제가 거기 이제 저번에 감수를 해줬죠. 대표 감수해주고 앞에 서문도 써주고 했는데 일단 이름이 겹치면 좀 독자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그럴까봐 UAP를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그러면 왜 학회 이름을 UFO 학회에서 UAP 학회로 바꿨냐? 일단 학회가 뭐 나중에 이제 학술지도 만들고 이게 그죠?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하려면 이제 학회 이름이 중요할 수 있는데 UFO가 너무 대중적으로 좀 안 좋게 알려져서 그건 학회 이름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 UFO 그거는 군사 용어고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용어인데 뭐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덧 입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UAP를 제가 바꾸자고 한 이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미국 법에 UAP는 Unidentified Aerospace Underwater Phenomena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또 과학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여러 버전으로 읽히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UAP는 학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룰 만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UAP를 학회 이름으로 쓰기로 한